조희대, 뉴탐사의 조희대 사건을 보도했어요. 이 박대영, 강진구, 이 박기택 변호사입니다. 이 얘기를 10월 4일 날 강진구 기자가 시민언론 민들레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했는데 한 변호사의 투쟁이라고 했어. 삼성과 대법원을 이길 수 있을까? 한 변호사가. 한 변호사는 누구냐? 박기택 변호사예요. 박기택 변호사는 사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7년간 근무하고 나와서 30년 변호사를 했는데 7년간 검사에서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한 게 아니라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푸른 눈 선생님, 이재명 정권의 교육제도는 정해졌네요. 독일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해도 바로 알고 실행할 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요. 이재명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정치 구조도 독일식으로 독일을 배우고 능가합시다. 통일도 하고 아시아의 아니 세계의 아름다운 나라로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 네,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나네요. 독일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던 것처럼 독일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왔잖아.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지런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을 넘어서려면 독일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5년 내로 이 빠른 속도로 독일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를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지. 이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빌딩을 졌어요. 어떻게 졌냐 하면 이 얘기가 이 박기택 변호사가 그 대치동 빌딩을 자기가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딩을 9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대치동이니까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920억에 그 메디슨이라고 삼성이 인수하기 전에 그 메디슨에게 저기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에다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40억을 받았어요.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건부 대출 약정서 460억을 제시하고 내가 그 대출 약정서가 있고 대출 승인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쪽 등기로 남겨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을 다 해소해 줘라. 내가 돈 줄 테니. 그런데 돈은 안 주고 빌딩은 빼앗아 버린 거예요. 누가?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박기택은 군인공제회로부터 550억 원을 빌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23평 땅에 연건평 8천여 평의 빌딩을 지은 후 메디슨의 50%를 매각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딩의 50%를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4월에 체결된 메디슨과 매매 계약은 매도가 920억 원에 계약 금액은 40억 원으로 정해졌어요. 당시 시가가 1,500억 원 정도의 빌딩을 92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매도 후 3년 이내에 박 변호사가 건물의 50%를 재매수하고 그 콜 옵션을 이제 걸은 거죠. 재매수하고 1층을 장기 임차할 수 있는 특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싸게 파는 거죠. 싸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메디슨이 잔금 880억 중 920억이니까 40억을 이제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880억만 줘야 되는데 880억 중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현금 672억 원을 매매계약 만기일인 2008년 7월 1일까지 지급하면 모든 게 무리 없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의 지금 기사입니다. 실제로 메디슨은 매매 완결일인 2008년 7월 1일 코앞으로 다가오자
메디슨이 현금 대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각각 230억 그러니까 460억 대출 승인서를 제시하면서 언제든 잔금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통보했어. 하지만 당시 두 개 은행의 대출 승인은 박 변호사가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한 재매수 선택권과 그러니까 콜 옵션 했던 거 그거 그 재매수 그 선택권과 1층 장기 임차권을 해제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계약서에 없는 거니까. 박 변호사가 이 특약을 포기하면서 시가 1,600억 원 빌딩을 920억 원에 매각하는 데 동의할 리 만무했잖아요. 그러잖아요. 1,500억이나 1,600억 되는 빌딩을 920억 원에 매각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 옵션 그 콜 옵션 재매수 선택권과 1층 장기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서 은행 그 대출 승인서를 이제 보여주고 빨리 해제해라. 그 재매수 인수권 그다음에 1층 장기 임차권 이런 거 다 해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 대출 승인 통보서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메디슨은 잔금 지급일까지 대출 승인서를 들이밀며 박 변호사에게 우리는 잔금 치를 준비가 돼 있으니 당신은 빌딩에 설정된 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압류를 풀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파기의 책임은 박 변호사에 있다는 뜻을 담은 최고장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메디슨은 그러니까 2008년 9월 18일 박기택 변호사가 선이행 의무 거기 압류되어 있는 것을 다 말소해라. 그다음에 특약 조건들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없애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메디슨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확보하기 위해 박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치동 빌딩을 공매 절차로 들어간 거야. 이게 박 변호사가 마치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공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 대치동 건물 신탁 등기상 1순위 그 수익권자인 군인공제가 2008년 10월 2일 날 공매에 동의하고 11월 21일 메디슨은 공매를 단독으로 응찰해서 920억도 아니고 902억 원의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메디슨 건물이 된 거지. 박 변호사는 잔금 880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공매로 인해 재매수권과 1층 장기 임차권도 빼앗긴 것이죠. 반면에 메디슨은 박 변호사의 옵션권이 상실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승인 조건을 충족하게 됐고 당초 920억 원을 매수하기로 한 대치동 빌딩을 902억 원에 확보하는 덤까지 얻게 된 거죠. 메디슨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심에서 아니 당장 그거 하라고 소송을 했을 거 아니야? 메디슨도 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 메디슨이 이겼어요. 박 변호사가 패소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패소한 이후에 박 변호사가 패소한 이후에 메디슨은 곧바로 박 변호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등을 이유로 1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소송은 메디슨의 승소로 끝났지만 박 변호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대출 승인서가 정상적인 잔금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메디슨의 주장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니 대출 승인서를 갖다 주고 대출 그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880억을 현금을 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대출 승인서를 가져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잔고 증명을 가져온 거나 똑같은 거지. 박 변호사가 1심 패소 후 나름대로 항소심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이에 메디슨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2010년 12월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을 전격적으로 인수한 거야. 이런 복잡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삼성이 인수한 거지.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 분야를 차세대 육성산업으로 선언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차세대 그룹 총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그만큼 사활이 걸린 일이었고 최대 장애물은 박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는 메디슨이 주식에 대해서도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렇게 이런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메디슨을 삼성이 살 때 아주 후려쳐서 싸게 샀겠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메디슨 인수를 이 정도 법률 리스크로 포기할 삼성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메디슨 인수를 위해 M&A 팀을 뒤로 물리고 대신 법무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문제와 주식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 리스크를 비즈니스 협상보다 삼성 법무팀 특유의 노하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2심까지 가서 2심에서도 패소합니다.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갔잖아. 상고심에 가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박기택 변호사 말이 맞는 걸로 판결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 승인서, 대출 통보서는 피고인 박기택이 가지고 있던 매수 옵션권 해소 등을 해소하는데 대출 승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50% 매수 다시 매수 그 건물의 지분 50%를 매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가 대출 승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본래 거기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은 매매 계약 내용과 상충돼. 1,500억, 1,600억 하는 빌딩은 920억에 매도한 이유는 그것을 3년 후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춰준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그것을 해소하는 걸로 대출 승인이 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관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조건은 매매 계약 내용과 상충되고 매도인의 양보가 없는 한, 매도인 박기택의 양보가 없는 한 성취될 수 없어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뭐 당연하지. 현금을 주질 않았는데 뭐. 그런데 원고, 그걸 달라고 했던 원고, 1심, 2심에서 다 이겼던 그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는 그것을 선행 의무, 그러니까 압류를 풀고 뭐 그 특약 그 조항을 그 없애버리고 해제하고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 아, 나 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아니 돈을 880억을 현금으로 주고 3년을 기다렸다가 콜 옵션을 했으니까 내가 그걸 재매수하겠다 반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때 가서 가격을 결정해서 다시 그 협상 조건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예 현금을 주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겼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뭐야, 그건? 법률심이잖아.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고 그러지. 아니, 원심이 잘못 판결했어. 원심이라는 게 고등법원이지. 고등법원이 잘못 판결했어, 이놈들아. 그리고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 그러니까 다시 했어, 다시. 상고심에서는 이겼잖아, 박기택이. 그래서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어. 고등법원에 김용석 판사, 김민기 판사, 김진석 판사가 이 세 김씨가 완전히 엉터리로 판결을 한 거야. 어떻게? 다시 판결을 하라고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너네 법률을 잘못 이해했어. 그 내용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 메디슨의 손을 들어준 거야. 어떻게 들어줬냐? 아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파기환송했으면 그거 그 법률을 잘못 적용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해.
재판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파기환송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이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송했어. 서울 그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서 재판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 대법원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맞춰서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 틀 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틀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졌어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 자,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뭐냐? 대법원이 잔금 이행 제공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잔금이 안 돌아갔다는 거야.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줬다는 거야.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을 다하였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놀리는 거야 뭐야.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을 다하였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니 잔금 이행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이 얘네들이 엉망진창인 거야.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상고심에서 매수자는 삼성 메디슨이지. 매수자는 매매 완결을 위해서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기택이 이긴 거거든. 근데 서울고법은 어떻게 이거를 또 그 뒤틀었냐 하면 이렇게 뒤틀었어. 매수자는 매매 완결 이래 조건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어. 대법원 판결하고 완전히 반대로 뒤틀어 버린 거예요, 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뭐냐면 말소 의무가 있느냐. 선행한 말소 의무가 있느냐. 그 특약 조건들을 다 말소할 의무가 선행적으로 있었느냐. 박기택에게 그 말이야 지금. 이 사건 압류 등 말소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설정된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서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특약이니까.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그런데 서울고법은 어떻게 이걸 비트냐면 이렇게 비틀어.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담이어서 압류 등 말소 의무는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비비고 와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삼성 메디슨한테 이기는 걸로 다시 판정을 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삼성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박기택 변호사가 재상고를 합니다. 재상고. 그 재상고를 이제 해서 대법관들이 그 이제 재심을 해야 되겠지. 그 재상고 이유서에 어떻게 되냐? 핵심 재상고 이유는 박기택의 재상고 이유는 이거야.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이 사건 대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과 배치되어 민사소송법 제 43조 6항 436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하고 재상고 이유를 써. 아니 고등법원이 판결한 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다시 봐달라. 그래서 재상고 이유서를 낸 거야. 그리고 대법관들이 그럼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재상고를 했으니까. 그 대법관들이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거 복잡하지. 독일 그 판사들이 판결문도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 그래서 구글로 그거 돌려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우리말로 보면. 이것도 아직 이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 사실심은 이미 고등법원까지 원심에서 끝내고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은 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건 법률 적용을 잘못했어. 그래서 파기환송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고가 여기 제 처음 그 1차 상고심, 1차 상고심에서는 바르게 판단했잖아. 대법관들이. 근데 재상고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법관들이 이 생각을 바꾸어. 어떻게 바꾸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상인 사실심인 원심의 전속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원심에 속하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이게 사실심이라는 거야.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이것은 다 사실심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거야. 대법원은 그거 챙겨나가지 않는다. 대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나온 것이지 그것은 법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대법관들이 이 기각해 버린다고. 이 박기택 변호사의 재상고를 기각해 버려요. 웃기는 거지. 그럼 이전에 제 1차 상고심에서 했던 건 뭐야 그러면? 그 법률에 어긋났다는 거 아니야 법률에. 그래서 법률에 어긋났으니까 파기환송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다시 똑같은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 똑같은 다른 소리를 했는 놈들이 재상고심에 참여한 법관들이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야. 나는 이 사람들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민일영은 이름은 들어봤어.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그다음에 재심을 청구했거든 다시. 그건 말이 안 된다. 니들 대법관 니들 말이 안 된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그 박기택 변호사가 자기도 검사 출신이고 민법의 대가인데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법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심을 했는데 재심도 기각 판결을 냈어요. 그게 이상훈이 신영철이 김창석인가 하는 조희대가 여기 나오잖아. 이 조희대 이놈이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나왔던 바로 그자란 말이에요. 이제 어떤 심판이 되는지 아시겠죠? 나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한참 들여다봤어. 그 신영철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대법관 알 이유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조희대도 나 처음 이번에 이름 듣는 사람인데 이 조희대가 이렇게 엉터리 이 주심판사였거든 이게. 이 사건에 재심을 기각해 버렸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피의자 조희대 이거는 뉴탐사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이거 전체 말고 그 부분 끝부분에 중요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8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이렇게 상고 이유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재심을 맡은 대법원도 똑같이 박기택 변호사님이 나는 436조 2항 위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을 다 무시하고 아니야 네가 한 재상고 이유는 그게 아니고 너는 서울고법이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상고를 한 것이야라고 상고 이유를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대법원으로부터 박희택 변호사님은 날벼락을 맞는 거고 그 두 번째 재심을 맡았던 주심 대법관이 지금 룬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목한 조희대입니다. 더 없는 적임자. 더 조희대. 네. 과연 더 없는 적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아마 검증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내용이 검증이 되면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소유 의무가 있거든. 근데 조희대 대법관은 삼성의 이득을 위해서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기를 시킨 사람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께서 반드시 요건 아예 캡처를 해서 인사청문회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대법관 4명, 제3고심 맡은 대법관 4명이 재상고심 맡은 대법관 4명, 재심 맡은 대법관 4명, 총 8명의 대법관이 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요거는 우리 이 박희택 변호사님 민법의 거의 최고점을 맡으시면서 네. 사실 합격한 우리 네. 박희택 변호사님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요건 부패 범죄. 네. 왜 자로- 부패 범죄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자, 부패 방지법. 요거는 이제 먼저 최초 이제 두 번째로 사건을 맡은 재상고심, 네. 이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관 4명이 부패 범죄자인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 행위 정의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이게 바로 부패 행위라는 그리고 거죠. 정의하고 있다 네. 이거예요. 네.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네. 자, 그럼 두 번째 두 부패 번째. 범죄자 이유 두 번째. 국가기관은 삼성의 이익을 위하여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사법권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재상고 이유를 조작, 재구성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안 되죠, 은폐는. 네. 그런데 자, 부패 범죄자인 이유 3. 세 번째는 재상고심에서 대법관인 김신, 김신입니다. 김신. 주심이죠. 주동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재상고 이유를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포함시켜서 사실심인 원심의 정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재상고 이유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했다.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번째죠. 판단하는 아주 명확한 이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다른 재심 이제부터 조희대 조희대에 대법관 대해서. 재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이 부패 범죄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 자, 첫 번째 국가기관은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사후에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관 시절 바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조희대는 제3고심에서 대법관 김신이 주동이 되어 집단적으로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위반에 대한 재상고 이유를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포함시켜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재상고 이유를 조작하여 핵심 요지 전부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건 모를 리가 없죠. 재심을 맡으면서 당연히 알죠. 그럼. 예. 그리고 세 번째, 재심을 담당한 대법관들은 조희대가 주심인 조희대가 주동이 되어 제3고심 대법관들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재상고 이유를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포함시켜 사실심인 원심의 정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재상고 이유를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네, 저 은폐하기로 합의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판결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박기택이 재상고심에서 전부 누락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재상고 이유를 재심 사유로 행사했지만 재심 대법관들은 조희대가 주동이 되어 재상고심에서 재상고 이유를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극단적인 인권 침해자 아닙니까?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조작된 재상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너희의 재심 사유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재심도 이걸 심판을 하면 삼성을 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속력이 재심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 조이대 대법관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네. 그 삼성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은폐를 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걸 어떻게 형사처벌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뭐 그 로스쿨을 그 나온 수험생들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 정도면은 예, 이렇게 그 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예, 서울고법이 깨지는 거예요. 삼성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야한 이 사건을 이 사법부의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대법관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모두 8명이 두 번에 걸쳐서 예, 전부 판사로서의 양심의 눈을 감고 예, 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면서 예, 개인이 썼던 상고 이유를 스스로 조작해가면서 예, 두 번씩이나 삼성의 편을 예, 들어준 겁니다. 이건 수사기관의 고문보다도 더 이건 잔혹한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게.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박혜택 변호사님은 920억, 1,500억이 넘는 이 빌딩을 40억 계약금만 받았고 잔금도 한 푼 못 받았는데 거꾸로 지금 삼성에 의해서 너가 유약금을 내내야 돼. 대법원에서 이제 다 너 네가 졌으니까 유약금까지 내서 지금 유약금을 안 낸 채무자가 돼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뭐 지금 15년째 추적.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그 내린 이 8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이대입니다. 조이대. 자, 조이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18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 한 시민단체가 삼성 법무팀장의 연수원 동기가 조이대 대법관이라 그러면서 이 조이대 대법관은 이재용 상고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 2018년도에 우리 앞에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기존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 조이대 대법관이 그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에서 굉장히 삼성의 아주 그 준엄한 심판을 내린 그 판결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조짐을 알았던 거죠. 조이대 대법관은 이미 그 예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을 내는 그런 원칙 있는 판사가 아니고 삼성의 로비에 굉장히 취약한 대법관이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조이대가 그 삼성의 로비에 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 그 법무팀장하고 이 조이대 대법관이 아주 특별한 학연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연 인연으로 뭉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의 주심, 이재용 사건의 주심을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런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김상균 이름 기억하십시오. 김상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전자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도 법무팀장을 하고 있죠? 지금은 고문하고. 지금은 고문을 네. 하고 있군요. 예. 자, 2014년 4월 30일에 이 사람 인사가 납니다. 네. 조이대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그 직전에 있었죠. 네. 조이대 대법관이 임명되자마자 김상균 판사가 삼성전자 법무팀장으로 네.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춤형 법무팀장. 네, 이 사람 판사 출신이에요. 네. 보시면은 1958년생이고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 사법시험 23회 합격했고요. 삼성 법무실 사장을 거쳐서 삼성 법무팀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 법무팀장이 4월입니다.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급. 네. 네. 팀장이니까 이제 좀 더 직급이 낮아 보이는데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급 네. 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한번 이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조이대 이제 대법원장 후보는 57년생이고요. 네. 김상균 법무팀장은 58년생입니다. 네. 근데 조이대 대법관이 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대법원장 후보자, 요 삼성전자죠. 출신 지역은 한 사람은 경주고 한 사람은 대구입니다. TK입니다. 뭐 같은 TK죠. 자, 사법 시험 합격 23회. 네. 똑같습니다. 네. 사법 시험 같이 같은 합격했어요. 합격했고. 고등학교
1975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7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네. 졸업. 경북고등학교 한 1, 2년 선배면 또 같은 연수원 나왔다 그러면 뭐 서로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고등학교, 대학교, 네. 연수원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네. 자, 이런 관계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희대, 김상균 이 두 사람은 삼성전자와 대법원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북고 네, 경북고, 2년 서울대법대 그리고 사법시험, 그다음에 연수원 연수원 동기. 동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경북고등학교 이제 2년 선후배 그리고 연수원은 동기인 사이. 저러면 뭐 서로 모를 수가 없죠, 저 정도면. 예. 네. 예. 그 특히 아까 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은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되자마자 김상균 씨가 김상균 전 판사가 네.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저런 인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이 결국 대법관으로서 옷을 벗고 또 삼성이 그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교수로 가지 않았을까, 석좌 교수로 네.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자, 이거 참 이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희대 김상균의 관계? 그 뭐 인연이 어떻게 작용된지 그건 뭐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조희대하고 김신 대법관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패 범죄를 했습니다. 네. 그건 객관적으로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헌법급적 가치를 너무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추천 행위를 취소를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걸 알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민들인데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제3고유 보충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임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워낙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 지금 그 2014년에 조희대 대법관이 되고 김상균 삼성 법무팀장이 되고 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제3고나 재심에서 문제가 된 판결들이 쭉 나오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죠. 조희대와 김상균의 만남이 결국 이 만남이라는 것이 아니고 김상균 삼성 법무팀장이 2014년 4월에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제3고심과 상고심 제3고심이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조희대가 이제 주심을 맡았던 재심 사건이 이제 2015년 1월 달에 그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네. 김상균이 이제 그런데 이제 김상균 그 법무팀장도 제가 동부 지역 검사할 때 안면이 있는 분인데 이게 이제 뭐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그 추정이니까 나는 그런 거 하고는 좀 그렇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희대 대법관이 매우 고의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삼성의 이득을 위해서 극단적인 부패 범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부패 범죄죠. 그게 만약에 그렇죠. 안 그러면 대법원에 계류 중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헌법을 파기 안 하고는 이 양반을 형사처벌 안 할 도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사건을 떠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삼성 메디슨 주식 사건도 있고 뭐 판사들이 호칭을 조작하고 이런 걸 제가 이제 형사 사건한테가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꼈는 것이 이 국민들이나 국회의원 분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특권 계급이었고 이제 법 앞에 다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 다음에 105조 1항 2항에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이제 사법권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신분제고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그 권력 분배를 논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권력 분배를 논해야 됩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뭐 일본 말에서 그렇지만은 일본은 이미 불기소 사건은 민간인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특검을 안 해도 민간인들이 그 재판을 해서 언제든지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밸런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도 참 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매우 잔혹한 이런 직간접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제가 다 공개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네. 자, 그 법관들이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귀족인 것처럼 특권층인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률을 위반해서 판결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법원장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는 마치 더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생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법원장 후보에 오르는 이 세태를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박기택 변호사님은 그 저한테 늘 만나시면 이제 본인의 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꿈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신분제에서 지금 해방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박기택 변호사님은 우린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지고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분제 사회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판결, 그다음에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을 판사나 이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 판결과 그 수사 또는 기소에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나 이제 판사들하고 같이 참여할 때, 그럴 때 이제 진정한 이 신분제 혁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네네. 우리 박 변호사님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또 한번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연방농고 47번을 보면은 그 동종의 사람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세임 핸드 이래 가지고 연방농고 했는데 미국은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게 독재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이거를 권력을 분할을 안 시키고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제가 이걸 이뤄야 될 일이 공익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건이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작년이죠. 조희대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반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반론 주제 요청문 내용 증명으로 보냈네요. 내용 증명으로 보냈죠. 네. 성균관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네. 네. 반론 주제 요청한다 그러면서 네, 연락이 오질 않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사건 번호 2022모에 1086번 대법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예. 이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근데 이게 언론에 누가 따라서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구석 유튜버인 나라도 이 불합리함, 이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 국가가 이런 게 어떻게 국가일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다른 사람 뭐 이거 따라서 하는 데가 없어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희대가 누군가 그 희대의 사기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지금 그 박기택 변호사가 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백주대낮에. 나는 그래서 사법부 이대로 되면 안 된다. 사법부를 분권화하라. 쪼개라.